박은정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남편을 바라봤다. 장석호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조깅을 나갔다 와서 은정이 깨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는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일상이었다. 이웃들은 늘 부러워했다. 모범 부부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 저렇게 자상하다니. 하지만 은정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잠자리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석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물었다. 자상한 목소리였다.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다정한 아버지, 퇴직 교사 아내를 위해 살림까지 도맡아 하는 남편이었다. 교사로 38년을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남편은 잊지 못했나 싶었다. 정년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남편의 행동이 더욱 눈에 띄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화장실에 들고 가며 새벽에 몰래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퇴직금으로 마련한 적금 통장을 자꾸 확인하고 옷차림도 전보다 신경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석호가 외출 후 돌아온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은정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를 뒤졌다. 거기서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모르는 카페, 2사람분 주문네요. 아메리카노 하나,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또 하나. 석호는 단 것을 싫어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뒤를 따랐다. 석호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여자는 새하얗고 가냘픈 손으로 석호의 팔을 끼고 애교를 부렸다. 은정이 늙어서 거칠어진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38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리에 힘이 빠져길까 벤치에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언제부터였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이들 학비며 집안 살림이며 모든 것을 책임지느라 정신없던 그 세월 동안 남편은 따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은 바보였다. 순진한 바보였다. 결혼 생활 전부가 거짓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석호가 들어오자마자 내밀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여자랑 행복하세요. 석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짐을 챙겨 내연녀에게로 가버렸다.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38년간 사랑했던 남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녁이 되어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38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은 모욕이었다. 평생을 바친 시간들이 허망하게 흩어져 내렸다. 그날 밤 은정은 베개를 적셨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바보였다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세월은 물처럼 흘러 3년이 지났다. 은정은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맞는 새벽. 하지만 차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엔 요가 동영상을 따라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엔 동네 할머니들과 공원을 산책했다. 퇴직금과 적금으로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다. 38년간 모은 돈이 적지 않았고 집도
반반씩 나눠 가져 작은 아파트를 샀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 걱정했지만 은정은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실제로 그랬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아, 나야. 석호야.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은정아, 나 좀 도와줘.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고 있어.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정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배신했던 남자가 이제는 제 몸을 의지하겠다고 애원하고 있었다. 얼마나 급하면 3년 만에 연락을 했을까?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왜 나한테 전화해요?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해. 은영이도 떠났고 아이들도 연락을 안 받아. 너밖에 없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한때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 있다니. 은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과 동시에 측은함도 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편할 땐 내던지고 힘들 땐 돌아오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그 여자는 어디 갔어요? 은영이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며 떠났어. 돈도 많이 썼는데 이제 와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고. 은정은 피식 웃었다. 젊고 예쁜 여자가 늙고 병든 남자를 버리고 간 것이다. 38년을 함께한 아내는 쉽게 버렸으면서 3년 사귄 여자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은정아, 제발 부탁이야. 신장 하나만 나눠줘. 우리가 부부였잖아. 혈액형도 맞고. 은정은 기가 막혔다. 부부였다고? 부부라면 왜 배신했는가? 부부라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가?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이라니. 차라리 웃음이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차갑게 거절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을까? 아이들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병 소식을 들었나 보다. 엄마, 아버지 일로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은정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이건 석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도리와 질서라는 것 때문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이식이 가능했다. 석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초라한 모습이었다. 3년 사이 많이 늙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누렇게 뜨 보였다. 한때 젊은 여자와 손잡고 걸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건 그냥 마지막 인정이었다. 38년 부부의 마지막 돌이었다. 수술 전날 밤 은정은 일기장에 적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지 않겠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건강하다고 안심시켰다. 은정은 며칠간 입원하면서 회복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8년 부부의 마지막 도리를 다했으니 앞으로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석호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했다. 새 신장이 잘 자리 잡으면서 얼굴색도 돌아오고 기력도 되찾았다. 은정은 퇴원하는 날 병실을 찾아갔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다. 은정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새 삶을 얻었어. 잘 사세요. 은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했으니 삶을 되돌아보지 않을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혼자 늙어가는 자신에게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작은 바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석호는 회복되자마자 곧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였다. 은정보다 20살 이상 어렸다. 수술 한 달도 안 되어서였다.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다. 은정 씨 들었어요? 장 씨가 또 젊은 여자랑 다니나 봐요. 아, 정말 그 사람 뻔뻔하긴. 은정 씨가 신장까지 줬는데. 세상에, 콩팥 받자마자 바로 바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은정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싶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석호가 새로운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것을 봤다. 그 여자는 석호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다.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 콩팥으로 되찾은 건강을 또 다른 여자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이다. 은정이 준 신장으로, 은정이 희생한 덕분에 살아난 몸으로 또 다른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허탈감이 번갈아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죽을 뻔한 경험도, 아내의 희생도, 아이들의 원망도 그를 바꿀 수 없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은정을 보며 혀를 찼다. 은정 씨, 그렇게 희생했는데 남편이 또 떠났다더라. 아이고, 참 안 됐어. 콩팥까지 떼어줬는데 배은망덕하긴. 나 같으면 진작 손절했을 텐데. 너무 착하게만 살면 바보 취급받는다니까. 은정은 마트도 공원도 동네 어디든 나가기 싫어졌다.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이 칼처럼 아팠다. 그들은 동정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은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수치였다.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큰아들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랑은 이제 정말 끝내요.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둘째 딸 지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엄마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만 생각해요. 아이들조차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생일에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든 살든 상관없다는 듯 행동했다. 은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남편의 마음도 아이들의 존경도 자신의 자존심도 모두 잃었다는 것을. 도리와 질서를 지킨다며 스스로를 속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억울함과 노후 불안이 뒤섞여 밤마다 잠을 설쳤다. 혼자 늙어가야 한다는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된 수치심, 그리고 다시 한번 배신당한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몸의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마음도 텅 비어버렸다.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무너져 내렸다.
은정은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바보였구나. 완전한 바보였어.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뻔한 날들이 이어졌다. 은정은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치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먹는 것도 잊었다. 물만 조금씩 마시며 버텼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조차 무섭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두드렸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어보니 둘째 딸 지영이가 서 있었다. 엄마의 모습을 본 지영은 깜짝 놀랐다. 엄마, 왜 이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지영은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차렸다. 미역국과 밑반찬들을 데워서 상을 차리고 은정을 식탁에 앉혔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어주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이제는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만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도 찾아왔다. 동생에게서 엄마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그는 은정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때문에 엄마까지 망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우린 다 컸으니까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지영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주려고 모은 돈 있잖아요. 그거라도 엄마를 위해 쓰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들이 준 봉투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은정은 그 돈을 손에 쥐고 한참 생각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은정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뿌리까지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몸은 수술 흉터 때문에 비대칭이 되어 있었다. 66년을 산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적어도 20년은 더 살아야 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결심했다. 먼저 미용실에 갔다. 3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다. 그 다음은 옷이었다. 평생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는데 이번에는 밝은 색깔을 골랐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카디건. 입어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다. 요가 학원에도 등록했다. 몸이 굳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는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한 사람,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 혼자 사는 게 외로운 사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받았다. 여행도 갔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여행이었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었지만 생각보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다. 바다를 보며 깊게 숨을 쉬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작은 갤러리 회원권도 끊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작은 전시회에 참여했다.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고 클래식 음악도 들었다. 문화생활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될 줄 몰랐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독서 모임에서 윤태식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67세의 호랍이었다.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은정처럼 배신당한 건 아니지만 혼자 늙어가는 외로움은 비슷했다. 그는 은정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판단하지도 충고하지도 않고 그저 들어주기만 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게 좋겠네요. 태식의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에 와닿았다.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였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고 함께 웃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몇 달이 흐르자 은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에 당당했다. 은정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은 지 1년이 지났다.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갤러리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태식과의 만남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은정이 좋아하는 전시회 정보를 미리 알아봐주고 함께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함과 존중이 흘렀다. 어느 가을 저녁 은정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태식과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연한 보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환했고 자세가 당당했다.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려댔다. 혹시 응급 상황일까 싶어 받았다. 은정아, 나야. 석호야.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예전보다 더욱 쇠약해져 있었다.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다시 빨라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림이 아니라 분노였다. 은정아, 들어줘. 나 정말 힘들어. 은영이가 내 돈 다 가지고 떠났어. 집도 빼앗기고 갈 데가 없어.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목소리에는 절망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남자가 이제는 구걸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불쌍하다는 감정보다는 어이없음이 더 컸다.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다시 같이 살자. 내가 많이 반성했어.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 은정은 피식 웃었다. 같이 살자고? 1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나를 용서 안 해줘. 너밖에 없어, 은정아. 제발. 그건 당연하죠. 당신이 뿌린 씨앗이에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목이 메고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다. 그런데 당신이 아플 때 누가 도왔죠? 콩팥이 필요할 때 누가 줬죠? 그때는 고마워하더니 나으시자마자 또 다른 여자한테 갔잖아요. 석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는 듯 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38년 같이 산 아내 콩팥 받고도 정신이 없어서 바람 핀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울분이 아니라 당당한 여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은정아, 나는 정말 아무도 없어.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제발.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은정아, 우리 38년을 함께
그 38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2번이나. 은정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1년 전만 해도 그 전화를 받았다면 또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은정은 다시 걸었다. 태식이 기다리고 있을 카페로 향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은정을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정한 우정과 동반자 의식이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니 태식이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정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좋은 일 있나요?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2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식은 다음 주에 열리는 음악회 이야기를 했고 은정은 새로 읽은 책 이야기를 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통화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1년 전에 나였다면 또 망설였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다. 나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38년의 거짓, 3년의 통증. 그러나 남은 날들은 온전히 내 것이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이다. 태식 씨 같은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은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외로움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 자유다.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밝았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가득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서서히 흩어져 갔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